있기는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질문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시간이 괜찮겠어요? 질문하셨겠으면 저는 늘 질문을 몇 개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하고 나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늘 궁금하거든요. 질문 한 두세 개만 받을까요? 네,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은 아닌데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괜찮아요. 늦게 가도 예, 잘했습니다. 그 논어하고 공자에 대해서 좀 전달해 주시고. 뭐에 대한 거요? 논어 공자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논어 공자를 제대로 읽고 싶으면요.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책은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상상과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맥락에서 둥 떠 있는 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두 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적당히 알아듣잖아요. 네가 지금은 나를 꽤 좋아한다는 뜻이면 이렇게 알아듣지. 영원히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해석사의 문제가 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뭘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나 공자가 뭘 어떻게 했느냐는 걸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공자가 한 말을 먼저 읽는다거나 공자가 선 말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해부되었는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나 플라톤이 쓴 책을 보면은 왜 재판이 해부됐는지 한마디도 안 해요. 조금 해요. 집으로. 나 별로 죄 없는데 나를 기소한 거야.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세계 모든 아테네의 역사책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책은 다 똑같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를 최고의 국가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스파르타는 어떤 나라예요? 나치와 똑같은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독재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언론은 검열해야 되고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를 국가에서 짝지어줘야 되고 지네들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되고 애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다 나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의 해설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쏙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왜 재판을 기소가 되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스파르타가 이기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을 때 스파르타가 이기고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말하자면 괴뢰 정권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그 괴뢰 정권이 포갑 정권이에요. 아테네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해왔던 국가인데 포갑 정권 30인 창주가 들었었는데 30인 창주 중에서 리더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아테네 사람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고 내가 늘 물어봐요. 근데 플라톤을 전공한 사람들이 쓴 플라톤 저작물 해설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 다 빼먹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지 않으면 그 내용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누가 기소를 하느냐 하면 창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던 민주파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소크라테스를 기소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도 없어요. 해설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해설서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쓴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변호사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변호사들이 하는 행동에서부터 뭐 법정에서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야 그럼 우리 책을 쓰면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 생활 더 이상 못해. 내가 법조계에서 쫓겨나. 내가 굶어 죽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핵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핵 문제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알아요 핵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핵 전문가가 핵을 평생 연구를 한 사람이 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 밖으로 다 차버리는 건데 지 밖으로 차버리고 핵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핵 전문가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랬다면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플라톤 전문가가 플라톤 계속 욕하면 지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해드리면 제가 서울대학교 강의를 갔을 때 심리학과 교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심리학 교수 이런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교수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심리학 책들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일반 분들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심리학책은 정말 한번 싹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국의 심리학과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리학 현재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풍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된다. 이 사람 대답은 너무 간단하고 쉬웠어요. 지금까지 심리학이 찬밥인 제였는데 이제 겨우 심리학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참을 게 없느냐. 제가 말 한마디도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있는 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짜증을 내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그 사람만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책 읽을 때 어떤 책이든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그런 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플라톤 저작물 뭐가 읽으면 제일 좋을까? 저는 제발 다른 읽지 말고 박종현이 번역한 플라톤 저작물 읽어라. 무지하게 두꺼워요. 읽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제대로 번역한 거라고 제가 보여요. 그렇지만 박종현이라는 사람은 평생 아테네 그 당시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쓴 해설을 읽어보면 해설 역시 다른 해설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은 되게하고 번역 자체는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잘.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을 배워야 돼요. 공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한 건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 쓴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공자는 논어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사실은 누가 언제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논어예요. 논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공자가 죽고 난 한 700년 뒤에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논어의 형태가 처음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그동안 떠돌던 것을 편집해서 만드는 거, 이게 공자님 말씀이야 하고 내놓은 게 논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700년 전, 그럼 언제예요? 대략 조선 초기죠. 조선이 1392년에 개국하거든요. 대략 조선 초기에 누군가를 한 말을 내가 지금부터 적어가지고 편집해가 이게 그 사람 말이야 하고 내놓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믿겠어요 저 말을? 논어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글자만 읽으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책 읽기에 대해서 늘 자주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말한 12분의 강의가 전부 그 말하자면 그 각 분야마다 그런 이야기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표면을 보고 살잖아요. 표면 뒤에 그 표면을 만든 이면의 작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표면이 만들어지는 것은 표면이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표면을 만든 이면이 있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라고. 그 이면을 잘 알고 읽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동양의 고전이라는 것들은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전부 변개돼요. 바뀌어요. 정권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해를 하고 읽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의 문제나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동성애자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일반적이었고 소크라테스가 사랑하던 제자가 아테네 배신하고 스파르타 가가지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야 소크라테스가 왜 기소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소크라테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고 싶으면 고대의 고전들은 더욱이나 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라는 부분조차도 마담 보바리가 발표되는 배경과 형태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내용을 읽으면 아주 다르게 읽혀요. 말하자면 고전들이라는 것은 옛날 소설이나 옛날 책이라는 것들은 다 그 시대의 그 맥락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오늘날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잘 읽히는 이유는 뭐냐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은 헤르만 헤세 예를 들면 수레바퀴 아래서나 데미안 같은 소설들은 여전히 많이 읽히는 쉽고 간단하게 많이 읽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설이 쓰여졌던 사회적인 환경과 지금 우리 사회적인 환경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그냥 재미없어서 못 읽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레미제라블을 굉장히 재밌게 읽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게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읽는 거 하나하나 너무너무 재밌죠.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책들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 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한 5분, 한 10분 만에 강의를 간단하게 짚어드린 것이고요. 뭐 과학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본성과 양력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교육학의 발전, 교육학 이론이 어떻게 발달해왔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런 문제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그런 까지 사실은 그 사회학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면은 책을 보면은 대충 그냥 감이 잡혀요. 아, 이 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하구나, 뭔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잡힌다는. 그게 물론 세월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내공을 쌓아야 되지만, 일단 전반적인 쭉 지도를 그려놓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균형 잡힌 독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도 스스로 알 수 있는 때가 와요. 아무튼, 뭐 질문은 하셔서 그 이야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길게 물어보는 거 말고 짤막하게 대답하시는 거 한두 개만. 아니, 아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정주영 씨도 그렇고 이병철도 논어를 평생 끼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경영의 어느 순간에 고민이 있을 때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이라는 게 공자가 얘기했던 게 A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똑같이 관점을 같이 해서 A를 같이 보는 거는 아닌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책을 읽을 때 공자가 말한 게 A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저는 그 A를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 내가 느낀 거,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제가 제가 이게 제 답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해드리는 사람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김난도가 쓴 그 책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김난도가 그 책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뭐라고 자기가 설명했냐면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이야기다. 내가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줬다. 정말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그건 정말 무식한, 그 말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김난도가 자기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도 자기 자식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난도는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한국의 1%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1% 안에 드는 사람이 1% 안에 드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 평균적인 누군가의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우스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우스콘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것 자체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스콘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은데 제가 우스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우스콘이 한번 이런 이야기 하죠. 우스콘이가 저희가 어쨌든 우스콘도 박사거든요. 경제학 박사고 한 정권 속에서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전부 국장하고 박사, 유학파 박사들, 그러니까 최고위층 1%들하고만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어느 날 뚫려다 보니까 한국의 1%들하고만 내가 지내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1%들하고만 지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떤지 내가 잘못 알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노동자들하고도 만나는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해버리고 나서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스콘이 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우스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여러분들 논어의 내용은 뭐냐면 계급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계급을 인정하고 신분제도를 인정하는 보수적인 상태에서 내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면 사람들을 잘 부릴까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정주행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책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왜 맞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대단히 자본가가 계시다거나 대단히 이제 말하자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급 구조의 기업의 시스템은 원래 군대 구조예요. 원래 군대 구조에서 배워온 거. 군대 구조가 기업 구조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계급 구조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경영자가 논어를 본다면 저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왜 논어를 보면서 거기서 배워야 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책도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논어를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논어 본문 읽을 때마다 뭐 이렇게 뭐 뻔한 소리를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기시습지 불응역후와 뭐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냐? 그래, 그렇겠지, 뭐. 또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즐겁지 않냐? 유풍이 자원방량 부르다. 뭐,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그걸 왜 논어를 보면서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논어를 제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그 항목이 많아요. 웃기는 항목, 재밌는 항목. 저는 논어를 몇 번 읽어봤지만, 거기서 뭐, 답 오는 거 별로,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기본적으로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기본적으로. 근데 제왕학을 다들 배우고 싶어 하시나 봐요. 제왕이 되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지금 투표율이 자기를 대변하지 않는 사람한테 투표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재밌게 읽은 책이 왜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난 그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여러분, 정주영은 한 개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거대한 왕국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우리하고, 그러니까 조건 납부의 문제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면 못 꾸려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왕학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제가 논어를 보면서 나는 제왕은 아니지만은 논어를 제 나름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라는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진실되게 객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제왕이 아닌 입장에서 그 배경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 자체를 그대로 갖고 가도 될 수 있냐? 그리고 뭐 그거를 제가 못 갖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논어를 읽어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 있는 내용들은 논어 아니라도 다른 책이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고 일정한 정도, 그리고 대단히 감탄스러운 내용도 제가 보기엔 없더라는 거고, 그럼 바로 굳이 꼭 논어를 보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또 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뭐 안 그런 책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 공감 가는 책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도 논어가 좀 좋더라 이런 정도 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모두가 논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관점에서 논어를 읽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읽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서세 속이나 이런 경영 지침서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논어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논어에 배경된 그 고대, 중국 고대의 역사 이런 걸 보면서 하나의 뭐 중국의 레 미제라블 같은 어떤 그런 하나의 대서사 어떤 뭐 장편 뭐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저는 그런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거든요.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 중국 고전 논어와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이 논어 말고 많거든요. 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묵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묵자나 장자가 논어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늘 공자를 비판했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어는 제왕학 쪽이었고, 봉건 시스템을 옹호하는 이념을 갖고 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어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이념은 어쨌든 봉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고 즐길 수도 있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뭘 눈에 안 보게 되냐면, 책 읽기라는 거는 전부 기회비용이거든요. 내가 이걸 보는 동안 저걸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묵자나 장자를 모르는 것은 논어가 너무나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묵자나 장자를 보려고 생각지도 않게 되고, 묵자를 장자를 볼 시간도 없고, 또 여기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묵자나 장자는, 특히나 묵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를 대변했던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묵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화를 놓고 보면 묵공이라는 영화를 보면 묵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묵자에 대한 책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묵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대의 그 고전들 중에서 노동자를 대변했던 책이 있는데, 말하자면 일반 민중을 대변했던 책이 있는데, 일반 민중을 대변하는 그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제가 늘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다 기회비용이라는 걸 제가 늘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들 논어를 검색해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논어를 검색해보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검색하면 한 300건 정도 나와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서 검색해보면 한 150종, 200종 정도 나와요. 어떤 게 진짜 논어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논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자를 검색해보면 몇 건 안 나와요. 말하자면 공평해지려면, 제 이야기는 공평해지려면 왜 그런 묵자에 대한 책이 안 나오느냐, 논어에 대한 그런 유포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를 읽겠다는 사람 수없이 많고 묵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묵자에 대해서 쓰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 묵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강의할 때마다 묵자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묵자 읽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묵자책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읽으면 돼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있구나를 배우는 거죠. 내가 그 책이, 제가 논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장자가 얼마나 공자를 비웃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사기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럼 묵자는 왜 그럼 공자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무리가 목사님이 왜 묵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느냐 관계가 있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묵자를 읽어야 된다고 눈kom감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욕심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논어만큼 묵자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묵자 안 읽거든요. 논어를 읽으면 그 다음에 묵자로 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뭐 제가 그건 잘 이해는 안 되네. 묵자를 읽으면 저는 논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묵자는 기본적으로 논어나 공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쓰여지면서, 실제로 묵자 해설서들이나 묵자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묵자에 대해서 칭찬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 중세의 학자들도 묵자에 대한 칭찬했던 많아요, 자료가. 그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묵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자가 뭘 어떻게 했는지 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판서를 읽기를 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판서의 내용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서가 비판을 하려면 비판하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양쪽을 같이 보고 싶으면 비판서를 제가 보라고. 비판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서를 보면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왜 내가 이것을 비판을 하는지. 그렇지만 비판서가 아닌 것을 보면 지 옳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뭘 얻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편견이라는 전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편견이라면 그 편견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서고 싶다면, 말하자면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능하면 가져야 됩니다. 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는 논어 읽으세요, 같이 묵자도 좀 읽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웃기는 게, 양명학이라는 것은, 양명학은 16세기 정도부터 만민평등을 주장했던 학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양명학에 대한 여러분 책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논어 읽으세요. 논 읽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깥 세상도 사실은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머물고 있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누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묵자에 대한 이야기 안 해버리니까, 묵자를 모르는 거고 일반적이 없는 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묵자에 대한 책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묵자에 동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 공평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평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평해지는 게 그거잖아요. 주류 이데올로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들리는 것들, 도서관 하나도 돼요, 그거. 근데 단행본 속에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디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의 그 간섭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은 일정한 정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간섭을 일정한 정도 거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사고방식을 늘리고, 모든 이야기가 장님쿠키리 이야기고 모든 이야기가 편견이라는, 우리는 늘 뭘 추구해야 되느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으면 어둠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둠에 대한 것은 빛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양면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 고민들이 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 보신 분 중에서 묵자까지 보셨다고 제가 존경을 하죠. 그럼 뭐 제가 시비를 걸 이유 조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죠. 또 저는 묵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을 때 묵자에 대한 책이 한 50종만 나왔으면 더 이상 뭐 앞으로는 자기 묵자 이야기 안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묵자 일반물 중에서 읽을만한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 읽을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딱 한 권 있어요. 그 시대의 창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보기 그거 한 권 외에는 추천할 만한 책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물론 이제 그 묵자를 한국에서 그 옛날부터 번역하신 분이 있는데 그 책은 너무 방대해서 일반물로서는 제가 권하지를 잘 못해요. 뭐 물론 그 책 좋죠. 여러분들 묵자 검색해보면 나온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일반 단행본으로서는 시대의 창인데 출판사는 제가 이름이 지금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데 시대의 창에서 나온 묵자 그 책 한 권은 일반물로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내일 일주일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저는 제가 늘 그 진보 쪽에 제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다고 늘 봐요. 적당한 선 어느 정도 선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극단적인 선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진실이 아니다. 적당한 정도의 중간선이 있을 것이다. 적당한 정도의 중간선에서 양쪽을 같이 바라보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제가 묵자를 주장하는 것은 묵자 이름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스푼이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난도 책이 100만 권이 팔리는데 무스푼 책이 여러분들 80만 권 세대가 몇 권 팔렸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팔린 게 15만 권 정도예요. 더 팔리면 20만 권. 제 이야기는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는 뭔가를 생각하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프랑스랑 저는 프랑스 사회에서 많이 읽히는 책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래프도 우리나라가 지금 독서를 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 읽는 책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한 15년 연구를 해요. 지금 인문학이 붐을 일으키는 얘기. 지금 인문학은 사실은 반 정도는 인문학이 아닌 게 인문학에 가는 문제가 많죠. 인문이 지금 사회에 부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인문학 때문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을 기준으로 해보면 이미 사실은 경제학은 스스로 만세불렀거든요. 항복해버렸거든요. 내 이론 가지고는 세상 설명 안 돼. 끝났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제 이론대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은. 경제 이론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경제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가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요인이 너무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요인이 몇 가지 안 돼가지고 적당하게 돌리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는 계산 안 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시뮬레이션은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맞아 사람들이 시뮬레이션하고 맞아 비슷할까 했는데 시뮬레이션하는 말이라는 것부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든 것부터 안 맞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라고 하면 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만들었겠냐고. 안 맞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후 시뮬레이션하고 맞아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관련된 사회과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밑바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가 살았을 때부터 안 맞던 이론이에요. 그게 잘못 전달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 하자면 저도 지금 다리가 좀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북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짧아서인가 어떤 책이 메타북인지 모르는데 좀 몇 가지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무튼요. 예. 대충 이제 정리하고 저도 좀 힘드니까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 오셔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늘 만족스러운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책 이야기를 계속 올려요. 늘 이제 일정한 관점에서 제가 올린 글들도 좀 읽어보시고 어쨌든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하나만 읽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균형이 안 맞아서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문제는 사람들이 균형을 잘 못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묵자가 왜 그렇게 묵자를 읽어야 균형이 맞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학책이고 뭐고 다 그래. 교육 이론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9시 반인데 저도 이제 다리 조금 힘드네요. 아무튼 열심히 열정적으로 질문도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서 뵙겠습니다.